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하락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 AI 관련주 중에 대장격 종목군들이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탈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 단기적으로 1월 장세가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오르는 국면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상승 국면에 중간중간 갭이 발생을 했어요. 즉 상승하는 탑을 쌓아 올리는 와중에 중간에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실공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가 올해 들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박스권 매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박스권 매매의 핵심이 뭐냐면 최근에 단기적인 주도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고점에서 시장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그 상승률을 대부분 반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1월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군들은 특히나 지금은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화를 챙겨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AI 관련 모멘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AI라는 산업 자체가 사실 앞으로 10년 동안은 크게 성장할 만한 대단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다만 현재 저번 달, 이번 달 단기적으로 오른 퍼포먼스는 실질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단순 기대감만으로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대다수였기 때문에 알맹이가 차지 않는 일부 껍데기 종목군들은 조심을 하자라는 겁니다. 한차 이렇게 거품이 꺼지면서 껍데기 종목들의 상승률이 반납이 된 이후로는 이제는 알맹이 종목들, 즉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고객사가 탄탄하며 매출을 진짜 내는 대장격 종목들이 우상향을 보여주는 국면이 놓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냥 단순 AI 테마로만 엮여 있으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아니라 진짜 매기 종목군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장기적인 관점으로서요.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 기준으로 봤을 때 AI라는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보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보안 관련 이슈가 많이 뜨던데 이런 해킹 관련 이슈가 보안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보안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한 국면에서의 대장격 기업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많은 판에 깔아놨을 때 그게 뚫리는 해킹 이슈가 떴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현재 국면은 어떤 국면이냐? 보안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한 게 아니라 개화하면서 태어나고 있는 국면이고 하나의 대장주가 이 신을 모두 다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파일을 논아먹고 있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해킹 이슈는 곧 정부와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 보안 관련 투자를 촉진시키는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오히려 보안 관련주의 상승 흐름을 이끌게 됩니다. 즉 최근에 해킹 이슈가 많이 뜨는 것 자체가 국내 보안 관련주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사이버 보안은 B2B 비즈니스, 즉 기업이 기업 상대로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낮아요.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IT 지출 항목 중에서도 항상 우선순위가 높은 게 보안 쪽이기 때문에 수요 훼손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말이 뭐냐? 최근에 고금리 경기 침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수요와 투자가 밑받침될 수 있을 만한 산업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시장이 힘든 국면에서도 탄탄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최근에 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를 받은 조직의 비율이 2018년도 기준 77%에서 2021년 86%로 거의 현재 기준 90%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데이터 사회에서 이 데이터 관련 사이버 공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만큼 데이터 유출 사고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 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안 대장주는 누구예요? 지금은 보안 관련해서 대장주를 딱 하나만 이 기업이다 라고 찍기가 좀 애매해요.
그만큼 산업의 개화하는 국면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생겨났고 그 다양한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기 위해 한 가지 공부를 해봤을 때 이러한 관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앞으로의 보안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기존에는 이 보안이 신뢰와 비신뢰를 부여하는 모델로서, 쉽게 말해 이 경계선을 기본으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을 하고 이 외부자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것이 이 보안의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 외부에 있던 사용자들이 VPN을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내부로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킹하는 사례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고 막 니 편 내 편 하면서 경계선을 짓는 것이 실질적인 보안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니 편 내 편을 가르고 경계선을 하나만 세워둘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용자 입력값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하나 면밀히 다 따져가면서 방어를 해내야 된다 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발전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최소한 향후 10년 동안 사이버 보안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보안주에 있어서 대장주를 공략을 할 때에는 과연 이 분야에서 누가 기술력이 탑이고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매출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봄직한 기업은 해외 기업 중에 팔로알토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뭔가 들어본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팔로알토스라는 기업 여러분들 각자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관심 기업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보안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센즈랩이라는 기업이에요. 센즈랩은 AI 빅데이터 기반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제품별 주력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70% 정도가 CTI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CTI가 뭐냐?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범죄 위협을 미리 분석하고 사전에 예측해서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소 읽고 외양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미 소를 훔치기 위해 도둑이 들어올 모든 경로를 예측을 해서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점차 데이터 및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글로벌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가 역시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CTI 시장 역시 연평균 35.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이버 보안 기술 트렌드가 CTI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 중인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자 우리나라에서 정보 분야 최초로 유일하게 21년, 22년 연속으로 국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업이 바로 센즈랩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대장주를 분석할 때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요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력이 다른 경쟁사보다 압도적인 기술력이면서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이 있냐. 두 번째는 고객사입니다. 정말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탄탄한 고객사들을 확보해서 매출을 낼 만한 환경을 조성해 놨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고객사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고 이 매출이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센즈랩은 첫 번째 기술력, 두 번째 고객사까지도 모멘텀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보안업체, 민간기업, 금융권을 등으로 다양한 민간 고객사 역시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전체 고객사들이 다 국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 한 가지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업이 점차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비중을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센즈랩의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리고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살짝 아쉽다. 영업이익 기준 적자와 흑자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흑자의 연속과 성장성을 띄어야지만 대장주의 모멘텀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기업이 현재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근에 대표이사의 포부도 그렇고 이 기업의 로드맵을 봤을 때 점차 올해의 내수 시장에서의 성장성과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기대감을 표명을 하면서 정말 이 매출 성장의 전망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잡아놓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청약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뻥튀기와 어느 정도의 좀 과대 포장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매출적인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진짜 장기적으로 대장격 기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매출의 성장성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나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수 시장이 아닌 수출의 활로를 과연 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띄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매력적으로 끌리는 게 최근에 공모주 열풍을 다시 재현이라도 하는 듯 올해 공모주 시장이 최근 강한 반등 장세를 힘을 입어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센즈랩 또한 그런 흐름을 이어서 좋은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신규 상장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업이 속해 있는 테마군이에요. 근데 이 테마군 자체가 보안, AI 쪽으로 충분히 엮일 수 있을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기관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눈치를 챈 듯 기관 경쟁률이 1325대 1이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기관 경쟁률, 수요 예측이 1000대 1 이상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만큼 기관들도 이 기업의 청약을 하고 싶어 안달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센즈랩 공모가 밴드가 8,500원에서 1,500원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기관 투자자 거의 대부분인 98%가 공모가 상단 혹은 초과 가격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즉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센즈랩의 청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가격을 가장 비싼 가격으로 하고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상장 후 시가총액도 1,580억 정도로 그리 무겁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통 가능 물량도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신규 상장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바로 의무 보유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이 청약을 하긴 하되 이 기업을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지는 않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기관들도 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는 아직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단기적으로 워낙 지금 시장에 AI 테마가 핫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청약 이후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려먹는 매매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즈랩이라는 기업은 보안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서 계속 공부해 보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신규 상장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노려봐도 될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 없는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주가 마스크 벗기 시작하고 잔병 치레가 많아지며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실내 마스크 해제로 잔병 치레를 하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이 오른다. 사실 이 관점은 제가 예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이 딱 처음에 생길 때 감기약 관련주 얘기하면서 한 차례 언급했었잖아요.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는 기대감, 기대감은 선반영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대감보다 뭔가 더 큰 결과값이 나와줘야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당장에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무엇보다 제약바이오라는 산업 자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금융장세, 즉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금리를 낮추는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가 나와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국면이 단기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투자는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다른 분야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저는 매일마다 뉴스를 보는 것도 있지만 리포트도 매일같이 봐요.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궁금한 게 생기면 그와 관련된 전문 책도 찾아서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와 리포트와 책,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저 스스로 계속해서 더 생각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 정보를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해보는 거죠. 제 경험상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좋았던 게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저자와 대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써 있는 내용을 보다가 제가 이 부분은 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공감하고 동의해 하는 것들을 코멘트를 남기거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습들과 습관들이 쌓여서 지금의 또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법대로 분석하셨을 때 다음에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은 뭘까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이 올라간 그 결과만 보고 야, 이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를 쫓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종목만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를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투자에 있어서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쌓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배우고 습득할 것은 습득을 하시는 거를 저는 가장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는데 제 분석 방법 아시죠? Y와 우와 순서대로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Y입니다. 어떤 Y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 최근에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관련주가 왜 올라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IT 대기업들의 강력한 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향한 투자 움직임, AI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관련 100조 원대에 투자한다는 움직임. 즉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원인 자체가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관련 산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력이 나왔거나 아니면 산업의 성장에 대한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로봇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에 따른 강력한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사람의 인건비를 대체할 만한 로봇의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로봇 수요가 많아짐에 따른 성장 확보성이었죠.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챗 GPT를 봤더니 야, 이거는 기존에 보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력이다. 즉 해당 산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활용 가치가 높아지며 산업의 성장 가치가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해당 산업에 관련 대장주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성장 모멘텀을 띄었다라는 점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국내 협동 로봇 관련 대장주가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 챗 GPT의 유료 서비스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픈 AI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었던 거죠.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력이 나올지라도 이게 실질적인 돈이 안 되면 사람들의 기대감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장격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것이고 이 산업이 더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발빠르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움직임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ow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주관적인 생각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건데 뭐냐? 이 Y에서 나왔던 하나, 둘, 세 가지에 대한 이유를 바탕으로 내가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즉, 최근에 과연 다른 IT 관련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 곳에서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성을 확보한 곳은 어디이고 대장주가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는 곳은 어딘가? 그게 바로 로봇과 AI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주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에 있어서 우선 국내 대기업 기준으로 먼저 대입을 해봤습니다. 큐피드님,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IT 하면 어떤 기업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삼성이랑 LG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삼성과 LG에 좀 더 주목을 해봤어요.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왜냐?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상황에서 이재용이 회장으로 취임이 됐다. 자, 그러면 기존에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면서 뉴삼성으로 향하겠다라고 발표한 삼성이 그 방향성에 대한 속도가 이재용 회장 취임으로 붙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기존의 뉴삼성으로 향해 갈 때 있어서 크게 네 가지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신성장 IT, 예를 들면 로봇, AI, 메타버스와 같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M&A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삼성전자의 최근 현금성 유동성 자산을 봤을 때 이미 글로벌 탑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미 지금 현금성 유동성 자산이 120조 원 시드머니가 확보가 되어 있다. 이 120조 원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 과연 이 체력의 돈들을 어디에다 투자를 할 건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지켜보고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삼성이 다음에 어디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전장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 4대 먹거리로 전장 사업을 꼽으면서 하만,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로 전장 관련 부품 사업을 진행 중인 게 삼성전자거든요. 심지어는 최근에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임에도 불구하고 전장 사업 관련 매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이재용 회장 역시 전장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피디님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서 진양철 회장님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던 사업부가 바로 자동차 사업이었잖아요. 그만큼 자동차 이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삼성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사업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LG 또한 마찬가지 경기 둔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장 사업의 수주 규모와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장 사업 수주 규모가 21년도 말 60조 원대였는데 22년 말 80조 원대로 강하게 증가 중이면서 심지어는 신규 수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수빈쌤, 근데 전장이 뭐예요? 전장은 쉽게 말해서 전기가 통하는 자동차용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차량용 반도체, 파워트레인, 차량용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텔레매틱스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전기차의 수요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전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동차가 전기를 통해서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그 안에 필요한 부품들 역시 전기를 바탕으로 사용되게끔 만드는 부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CES에서 최근에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LG 전장 사업이 고속도로 위에 올라섰고 엑셀을 밟는 일만 남겨뒀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쭉쭉쭉쭉 달릴 일만 남았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계속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신차 출고 기간이 앞당겨진다던데 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기존에 차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차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게 차량용 반도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차를 만든 속도가 이것보다 많이 뒤쳐져 있었단 말이죠. 해당 부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품을 이제 채워놨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공급이 늘어났어. 그래서 신차 출고 일자가 앞당겨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이 전기차, 전장화된 차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 자, 그러면 전장차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판이 깔린 거기 때문에 그 관련 전장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판이 깔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산업의 성장성이 확보됐다라고 다시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대장주의 영업이익 흑자가 나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대표적인 대장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 그 다음에 LG전자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하만의 경우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둘 다. 아무래도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콕핏을 비롯해서 커넥티비티, 디스플레이 관련 수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이끄는 VS 사업본부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기준 무려 7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삼성과 LG가 지금 정말 본업이 힘들고 경기가 침체로 가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야, 이 전장 사업부가 돈이 되네? 진양철 회장님이 그랬죠. 그거 돈이 되나? 돈이 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움직임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앞으로는 전장 쪽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은 뭐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와시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이 최대 수혜로 떠오를 것인가? 인데 항상 이 왓에 대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우에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받는가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하우에서 어떤 기업을 기준으로 봤죠? 삼성과 LG를 기준으로 봤어요. 아, 얘네가 앞으로 전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의 전장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다가 높은 중소형주를 우리는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삼성과 관련도가 높고 LG와 관련도가 높은 기업들을 한번 쫙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최근에 적자가 심한 기업들, 부채가 많은 기업들, 리스크가 너무나 큰 기업들은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일단 삼성 관련 모멘텀을 띠고 있는 기업은 첫 번째 오디텍인데 얘는 LED 필수 부품인 제너다이오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의 국내 점유율 90%를 갖춘 기업입니다. 거기에 삼성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LG 이노텍에다가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LG 둘 다 관련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나레나노텍입니다. 세계 최초로 아몰레드용 기판 관련 기술을 개발해 성공을 해서 삼성과 LG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 또한 둘 다 고객사로 갖추고 있는 모멘텀이 있죠. 심지어는 최근에 실적 성장세가 눈에 띄는 기업이니까 좀 더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이 기업은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올라가 있어요. 이미 삼성이 투자를 해놓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금형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는 오디오, 디지털, 영상기기와 연계된 첨단 고부가 가치 컨버전스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에 ODM,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면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급드렸던 기업들 중에 가장 탄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LG 관련된 종목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우산업. 자동차 전장에 장착되는 PCB 기판을 생산하고 LG전자에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역시 탄탄한 모멘텀을 띠고 있고요. 최근에 LG의 움직임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전장 관련해서 추가적인 투자는 어디에 집중을 할까를 봤을 때 리포트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와 ADAS 자율주행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과연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ADS 자율주행 쪽으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를 봤더니 일단 4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현대오토에버, 모트렉스, 오비고,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이 4개 기업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전장 관련해서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애플의 애플카 이슈가 여전히 기대감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애플이 자동차 시장 진입 방향성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애플카를 한 2025년에서 2026년 정도에 출시할 것을 목표로 잡는다라고 봤을 때는 그 출시 한 2, 3년 전부터는 부품 공급망 구축을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올해부터는 애플이 애플카의 부품 공급망 밸류체인 구성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애플이 애플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게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본 업체들과 손을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아무래도 LG 쪽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핵심 부품의 풀 라인업을 확보했고 IT 쪽에서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놨기 때문에 특별히 삼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경쟁 구도의 기업이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협력 구조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띈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추고 계시다면 LG그룹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딥하게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자 가장 큰 목적이에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너무나 방대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들이 또 특히나 너무 어렵고 과연 이 중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는 뭐고 그 정보를 쉽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제가 가진 이 탤런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싶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영상의 순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려면
제가 생각하는 이 과정 공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숙지를 했다가 제가 말했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오늘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보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도 기를 수가 있고 저 역시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다른 분들 역시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고의 효율을 넓게 가져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기에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을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곱씹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결국 투자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또 다음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의 어떤 특징을 보자면 기존의 어떤 산업보다는 새로운 업종, 새로운 신기술에 관련된 상승률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증시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에 따라서 신기술이 나오면 자본이 몰리게 되고 시장의 돈의 쏠림 현상도 그쪽으로 강해지게 되는 거죠. 기사를 몇 개 보고 가시죠. 최근에 대통령이 주목하는 바로 양자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양자연구원을 2월부터 설립을 논의하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이죠. 기존 출연진이 양자기술 R&D 맞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고 흩어진 조직을 모아서 장기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장기적 지원이냐? 이미 미국과 중국이 이 양자기술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은 차세대 산업으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 속도를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원하면서 정말 강하게 키우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도 똑같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양자에 대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좀 아쉽게도 당초 예산안이 2조 원인데 이걸 좀 축소해서 어떤 담대한 투자를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두적으로 나서기엔 좀 조심스러운 분야가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CBD처럼 주요 선진국들이 개발하고 나는 것을 보고 좀 뒤늦게 좀 개발 비용을 또 이렇게 들이면서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핀란드의 IQM 창업자가 양자 컴퓨터 기술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동국대 물리반도체학과 이면식 교수가 실수인 줄 알았던 이상신호가 세계 첫 양자 물질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자 기술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고 개발 및 팀의 구성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앞으로 미래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중에서도 또 가장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이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큰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미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1년 반, 2년 전에 그 유명한 아이언큐 같은 미국의 기업이 이익도 없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성장 뒤에 또 골이 깊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돌고 돈다라고 했죠. 이 유동성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빠지면서 자본이 쭉 빠지면서 주가는 긴 기간 동안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이 산업으로 가서 그 주가를 쫙 뛰어오르고 거기서 빠진 돈들이 또 다시 돌아오는 미래 기술에 관련된 이 산업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누가 더 한 발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과 관련된 확 눈에 보이는 상용화가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산업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는 게 침투율이 제로일 때는 그와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다 오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침투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기업의 선별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어요. 자, 일단 먼저 보시죠. 관련된 업종들이 뭐 많겠지만 제가 이제 가져온 것들 중에는 우리넷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주도했던 양자 암호 시험 사업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상용
양자암호 전송 시스템 표준 기술 연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회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양자키를 분배받아서 암호화 통신 기능을 공급할 수 있는 광해선 패키 전달 장비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또 코이버라는 기업이 있어요. 역시 이제 SK텔레콤이 주도했던 양자암호 시험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고 이종 양자암호 통신망 연동 기술 자체 개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자, 옵티시스 세계 최초 디지털 광리크 개발 및 판매 기업이고요. 사실 이 기업은 특별히 양자 기술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는데 대표인 신영국 박사가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양자중력 이론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땄다라고 해서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솔리드 5G 기업 중에 하나죠. SK텔레콤이 주도했던 양자암호 시험 사업에 참여 이력이 또 있고요. 이종 양자암호 통신망 연동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CBDC 관련주 또 말씀드렸던 또 보안과 관련됐던 드림 시큐리티, 양자키 분배 기술과 양자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포스트 양자 암호 알고리즘 상용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텔레필드 양자키 분배 장치와 양자 암호키 관리 시스템, 그리고 양자 암호 기반으로 IP 보안 장비 시스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아이윈 플러스 최근에 이제 상호명이 좀 변경된 기업인데요. 양자 암호 통신의 핵심 기술인 양자 난수 생성기 칩셋을 현존 최소 크기로 패키징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양자 관련된 기술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어떤 특허 기술과 가시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IA 양자 난수 생성기 칩셋을 초소형으로 패키징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 보유하고 있다. 위의 기업하고 약간 겹치죠. 굳이 둘 중에 하나 뽑자면 아이윈 플러스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PPI IDQ 코리아하고 양자 정보 통신 소자 부품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뭐 사실 양자 기업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위에서 나왔던 이 정부가 진행하는 이 양자 시험에 주도했던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보니까 사실 통신망과 관련된 것들에 연동된 것들이 대부분 많죠. 위에를 보면은 통신 암호 쪽이 대부분 양자 쪽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게 또 SK텔레콤이 있습니다. 이 업종들을 하나씩 좀 찾아보죠. 자, 먼저 우리넷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넷 상당히 좀 박스권에서 등락을 이렇게 거듭하다가 최근에 요 전고점을 두 번을 터치했다가 실패했던 요 전고점을 최근에 뚫고 올라가면서 좀 상승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과거 주가를 보면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상단이 만약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12,000원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눌리는 자리가 오면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보통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상승장과 하락장,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상승장과 하락장에서는 상승할 때는 상승이 2, 하락이 1,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하락이 2, 반등이 1, 이런 정도의 흐름을 항상 보입니다. 그런 걸 대입해 봤을 때, 자, 이 기업이 지금 두 번의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바닥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상승이 요만큼 나와줬기 때문에 이 다음에 눌리는 자리에서 이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 눌리는 자리가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코이버라는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차트들을 보면, 자, 역시 이 기업도 과거에 고점 라인을 두 번을 실패했다가 최근에 쭉 뚫었어요. 자,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요게 뚫고 나서 12%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1.7%까지 거의 10%가 그날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음봉이 되게 길게 만들어졌는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의 매물대 물량이 소화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차트가 크게 꼬그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정찰병 진입해 놓고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향후에 눌리는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진입해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옵티시스, 이거 정말 차트가 과거에 이 양자 컴퓨터가 2021년도에 한창 이슈가 됐을 때 고점을 찍었다가 한국 코스피가 무너질 때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져서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이상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요 라인, 요 바닥 라인을 지켰어요. 요 바닥 라인이 과거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지가 됐고 저항이 됐던 위치고요. 여기서도 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쌍바닥을 만들고 역시 바닥을 좀 들어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뚫냐 뚫지 않느냐 했던 요 구간을 최근에 터치를 했어요. 근데 강하게 뚫지는 못하고 살짝 지금 고개를 숙인 모습인데, 역시 이 기업도 이 다음에 눌리는 자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미 바닥을 좀 들어 올리고 있어요.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첫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5G 기업 중에 하나였던 솔리드. 솔리드도 비슷합니다. 정말 높은 고점에서 찍었다가 바닥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딱 그렸죠. 그리고 전고점 라인도 살짝 돌파를 해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서 살짝의 좀 이렇게 사재기 구간이 보이는 듯 한데요. 요게 약간의 좀 낚시성의 사재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도 여기서 만약에 사재기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위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요 밑으로 아직은 하단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역시 조금 눌리는 자리를 지켜본 다음에 투자를 해도 좋고요. 나는 좀 현금적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요 사재기 구간에서 일단 좀 정찰병 선두부대를 좀 진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추이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위치상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그 하단이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게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늘렸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분할 매수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역시 제가 CBDC 관련된 업종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역시 이 기업도 고점 대비 쭉 하락했다가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지금 상승의 턴을 좀 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코스피 차트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위치를 지금 뚫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한번 저항이 됐습니다. 한번 저항이 됐는데 보시면 고점이 플러스 4%고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3.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물려있던 매물들이 여기에서 지금 털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다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캔들을 보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눌리는 자리를 요 정도 위치, 왜냐면 상승이 2고 하락이 1이라고 봤을 때 요 정도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좀 기다려봐도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기다렸는데도 빠르게 이 재료가 나와서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눌리는 자리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텔레필드인데요. 이 기업은 차트가 조금 어지럽죠. 굉장히 어지러운데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갔는데 위에 상단을 한번 못 뚫었어요.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역시 어느 정도 절반 정도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재차 이렇게 뚫으려고 노력을 할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살짝 눌리는 자리를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윈 플러스입니다. 이 기업을 보면 최근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가시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요 바닥 라인을 지금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지지를 해줬습니다. 지지를 해주면서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위치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과거 코로나 때도 지지가 됐던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닥 라인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살짝 오른 것은 무시하고서라도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비슷한 기술력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래 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장투가 좋은 것은 아니다.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눌릴 수가 있다. 그 시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하락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하락한 기업에서 이제 새로운 재료들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 물렸던 사람들이 약간의 상승이 나오면서 악성 매물이 이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상승할 여력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도 보면 최근에 여기에서 바닥을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또 가장 기본적인 차트 기법인 삼각수렴에서 요 전고점을 여기를 한번 눌렸던 요 매물이 소화되는 구간의 요 위치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평선도 뭐 나쁘지 않아요. 자, 또 다른 기업인 PPI입니다. 이 PPI 정말 차트가 어질어질하죠. 이런 기업들은
섣불리 하락하고 있을 때 분할 매수한다, 뭐 미래기업이다, 분할 매수하고 뭐 저점 잡는다 이렇게 잘못 진입하다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힘들 수가 있고, 특히나 높게 상승한 뒤에 섣불리 욕심을 부리다가는 여기에서 가장 좋은 팔기 좋은 이 시기는 바로 이 7, 8분 능선이 가장 좋습니다. 7, 8분 능선이 가장 좋은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뒤에 더 오르면 이게 내가 수익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부동산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죠. 부동산도 예를 들어서 5억인 아파트가 3배가 올라서 15억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15억에 팔기를 원하죠. 그런데 가장 팔기 좋은 시점은 언제냐면 12억에서 13억 사이 때가 거래가 가장 활발합니다. 만약에 얘가 14억, 15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수자는 뚝 사라져요. 아마 지금 부동산을 거래하는 분들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추가적인 욕심을 계속 부리다 보면 파는 타이밍 자체를 놓치면서 아주 깊은 지하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설령 판다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것이 사실은 허황된 숫자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었으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 다음 투자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사고 파는 지점을 꼭 절대 최고점과 최저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적정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할 길이다라고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기업도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지지가 되죠. 쌍바닥을 좀 찍어주고 또 한번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서 사재기 구간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튀어 오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가까이 보면 되게 높아 보이지만 사실 멀리 본다면 그렇게 높은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일단 전고점 라인 레벨인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높게 한번 상승 쳐주고 내려오고 있어서 전고점 라인까지는 좀 기다려준다라고 하면 하락에서 2가 오르고 이 하락하는 위치가 딱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역시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해도 좋고, 아니면 정찰병부터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걸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텔레콤,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데 아직까지는 상승했던 부분들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위치가 살짝의 좀 지지가 되고 어느 정도 사재기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도 좀 회복을 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해요. 이 위치가 지금은 지지가 되고 지난번 차트에서는 저항이 여러 번 걸렸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의 물량이 다 털어지고 이 위치가 좀 더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요 구간이 지켜지고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난 좀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치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크게 하락을 한 뒤에 그 이후에 약간의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굳이 바닥이 확인된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이고 나는 대형주를 좀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위치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올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이제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리하게 진행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보다는 체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크게 휩싸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기준이 없는 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높게 나면은 이것을 잃을까봐 혹은 더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놓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시장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가치관을 명확하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간을 얼마나 설정했는지, 투자를 내가 어떠한 투자법을 지향하는지,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목표 투자 수익금을 얼마를 정했는지, 혹은 내가 이 기업을 정말 장기적으로 봤다면 이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면서 분명히 크게 눌리는 자리가 올 테니 천천히 매수하면 되는데, 당장에 내가 더 못 먹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리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따라 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승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